오늘의 토론 주제가 도착했나 봐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군요. 개인정보 유출이 이렇게 심각하다니요.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부터 유통업, 의류업, 교육 출판 기업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에 구멍이 뚫렸어요. 저조차도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기가 겁나요. 이런 사태를 어쩌면 좋죠? 이런 상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죠.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오늘 발표할 스터디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법률로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군요. 어서 배우고 싶네요. 네네. 세미나실로 가서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조직체계 및 구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의 학습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을 숙지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설명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 및 조직 구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스터디를 시작해 볼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동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증가하는 반면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오남용과 같은 침해와 분쟁이 증가하고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이슈로 떠올랐죠. 맞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죠. 네, 그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익은 약화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었어요. 그리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죠. 또한 침해와 분쟁은 증가하는 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인 법률은 제정 목적, 제정 시기, 적용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등장이 요구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달랐던 거죠? 공공 분야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 분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 분야의 보건의료기본법, 교육 분야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이 있어요. 아,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군요. 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 시기와 배경이 각 분야별 개별 법률의 형태로 존재했죠. 따라서 법률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이들 법 제정의 1차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었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법률 적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처리나 보호 기준이 없었어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업종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하여 정보 주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죠.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군요.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 형태의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신용조회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저희와 같은 사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기준을 따르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 된답니다.
여기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OECD 8원칙, 세이프하버, EU 데이터 보호 규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등장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국제적 환경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사이버 국경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점,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다른 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 국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을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 계약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만 수집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해야 하죠.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령상 근거에 한하여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 역시 별도 동의나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가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죠. 개정법 체크. 주민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 불가입니다.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두 항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뿐입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아시죠? CCTV 말이죠? 아, CCTV 영상을 해킹해서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따라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제한하고 설치 운영 시의 운영 관리 방침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명확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어떤 안전조치 강화를 시행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요건을 강화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종이문서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답니다. 개정법 체크. 안전성 확보 조치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내부 관리계획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접근 제한 조건, 접근 통제의 안전성, 개인정보 암호화 조건도 강화되었으며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와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는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점 아시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권이 있습니다. 만약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 문서로 통지할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응하여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 시간 및 장소 등 또는 열람의 연기나 거절의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을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사실 등을 지체 없이 해당 개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지 내용으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그 경위,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정보 주체가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포함된답니다. 또한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행정자치부 및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는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및 강화 방안으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공 민간 분야의 분쟁 조정 기능을 일원화하였답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아주 잘 배웠어요. 다행이네요. 이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두 박계인 사원의 발표를 잘 들었죠? 그럼 계속해서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정보 주임이 준비했죠.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계인 씨가 발표한 바와 같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하였으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오남용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사이버 암시장을 통해 매매되고 매매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에 사용됩니다. 결국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금융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까지 이어지는군요.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정부, 공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제한은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으로 신설된 항목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나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법령상 근거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는 제16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신설된 항목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 수집 원칙에 대한 고지 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과징금 부과 원칙은 제34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등에 신설된 항목으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었죠. 마지막으로 법규 위반 시 징계 대상 명시는 제65조 고발 및 징계 권고에 개정된 항목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경영진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임원이 책임자로 지정돼야 함을 명시한 것이죠.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과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법령상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규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보유 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삭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세금과 관련해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 제164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등에 근거하여 원천 징수 의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단순한 회원 관리를 위한 수집 및 이용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라면 과태료를 말하는 건가요? 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피해의 정도나 보호 조치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항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 수집에 대한 고지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최소 수집의 경우에는 동의 후에 수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추가 수집의 경우에는 미제공 시에도 불이익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자 또는 기관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된 책임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경영진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두 나정보 주임의 발표를 잘 들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보안 선임이 준비했죠? 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 및 구성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성과, 그리고 기업 또는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조직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가 요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영, 사회, 기술적 위험을 평가 관리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 내 최고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중소규모 이상 기업과 소기업의 조직은 이와 같은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총괄 단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 단위,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단위로 나뉘고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CPO, 그 외에 CSO, CTO, COO 등 책임 있는 임원급의 책임자가 함께 있습니다. 정보보호 자문단도 보여요. 네, 특히 임원진으로 지정되는 CPO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책임지게 됩니다.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CPO를 겸임하며 별도의 임원급 책임자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가 행정자치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무료 교육, 무료 컨설팅, 무료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CPO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CPO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고 이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더욱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 및 구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준비를 잘 하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고 알맞은 용어를 유추해 드래그해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시죠. 오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의 학습을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률로 이해하기에 대한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